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하였으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관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의 활용점정이 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번 주 후반에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한 주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대한 고비가 될 듯합니다. 우선 대통령 대면 조사 과연 이루어질 건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이게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이죠. 지난 금요일에는 무산이 됐는데 이번 주에 다시 시도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청와대의 입장이 변수인데요.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이번 주에 그것도 청와대 경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예. 일단은 그 압수수색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해서 그동안 약속했던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 매체 등과 이야기도 했었죠. 예. 이 조사에는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대면 조사에는 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특검 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30일 정도 기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 연장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면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기한 연장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 주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점.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기한 연장은 당연히 돼야 되고 예. 또 기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안이라도 통과해서 기한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 하는데 그런 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면 조사는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요. 대통령의 의혹을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이야기해왔을 때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정했었거든요. 국민 담화라든지 또 인터넷 언론사 대담, 또 청와대 출입 10년 인사회에서 모든 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주위의 참모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들이라든지 관련 증거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조차도 부정했던 거여서 그래요. 사실은 대면 조사에서 이제 많이 부인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근거 있는 질문을 하고 타당하지 않은 부인을 했을 때는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조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거기서 뭔가 증거를 확보해서 대면 조사로 간다. 이게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대면 조사 전에 압수수색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나와 있는 페이퍼 등 이런 자료는 폐기할 수 있겠지만 메인 서버라든지 또 PC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다 폐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을 폐기하고 은닉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공모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법이나 나아가서 증거인멸죄에 또 다른 그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못 이렇게 은폐, 은닉, 폐기를 못한다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까지 정당한 법 집행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에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이제 검찰이나 특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 제주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법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이제 행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경험이 있다 그러셨어요. 예. 그거 어떤 경험이죠? 제가 그 참여정부에 근무할 때요. 그러니까 그 유전개발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런 특검이 있었습니다. 유전개발.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들어와서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해서 형식은 임의 제출이지만 사실상 압수수색에 다 이제 그 실효성이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제출 지금 정 안 되면 이미 제출이라도 받겠다 뭐 이런 건데 예. 이미 제출하는 것과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 구석구석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나요? 예,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인 서버를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들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죠. 그 특검팀이 들어갔을 때 말이죠. 들어갈 수 있다 치면 들어갔을 때 가장 유심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지점 말씀하신 지금 메인 서버가 있을 테고 그건 말고도 이번 사안을 쭉 지켜봤을 때 그리고 청와대 외부 사람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들여다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스팟이 있다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일단 장소 관련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예. 비서실장실이라든지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을 부속실 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자료나 또 그 구체적으로 해야 될 곳은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프라인 서류야 뭐 상당 부분 치우거나 또 없애거나 했을 가능성도 많은데 예. 말고 온라인상에 있는 역시. 것들은 예. 이미 다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알겠습니다. 있고. 공모가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 하지 못했을 거다. 증거이면 못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일단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다수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청와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승낙 예. 못한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군사적 필요성 여부를 이제 이야기하는 형사정법 110조라든지 또 예. 111조를 근거로 되는 건데요. 그 2항에 보면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공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말고는 승낙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이 공무를 하다가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니고 예. 그 공무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뇌물죄든 개인 비리에 의해서 발생됐던 또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예, 이것을 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압수수색을 응해야 되고 다만 이제 압수수색을 끝까지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인 여론이 예. 지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알겠습니다. 비난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청와대 문을 여는 최종 결정자,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예.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일단 소속 공무점이 감독 관공서가 이렇게 승낙의 주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 예. 이등은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그 책임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당연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을 보면 예. 이 대통령이 다 일을 하는 거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명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고 대통령의 명에 따르는 것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예. 현재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면 예. 당연히 그 최종적인 결정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대행이다. 그런 면에서 예. 황교안 대행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청와대에 대변하는 이야기,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무책임하다.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황 권한대행은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최종적인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고 이게 비서실 직제 규정 같은 것을 봤을 때 분명한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모든 권한을 다 황 총리가 가지고 하면서 왜 유독 예. 여기에 관해서만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의아스럽긴 해요. 청취자 문자도 좀 그렇습니다. 들어옵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주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황 권한대행은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황 총리 권한대행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예.
사실은 이제 촛불광장이나 촛불민주나 국민적인 여망과 열망 따라서 하기보다는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을 좀 답습하는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탄핵이라든지 특검에 대해서도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좀 개혁적이라든지 또 국민적 요구에 따라가는 것을 못하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하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나치게 그런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황대행이 보수 여론층을 좀 생각해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무슨 대통령이 나가느니 마느니 얘기도 나와서 말이죠. 예. 제가 말씀드린 그걸 답습하는 이유가 또한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입장에 서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해철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